안녕하세요. 저는 곧 칠순을 앞둔 60대 여성입니다. 제 나이 되면 자식들 자리 잡고 손주 손녀들 커가는 재미로 산다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자식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낳은 자식 둘에 마음으로 품은 자식까지 셋이 있으니 말이죠. 물론 아직 자식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만 손주와 손녀를 둔 자식이 제 곁을 떠난 상황이라 제가 제 또래들이 보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모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전 작고 큰 여러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오늘 그 이야기를 모두 여기서 털어놔 볼게요. 저희 남편은 그리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여자 문제를 일으켰던 건 아니지만 남편은 다가가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보나 애처가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사내 애들이라 더 엄했던 건지 남편은 무섭게 다그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성격이 워낙 불같고 꼿꼿했던 남편은 독재자같이 온 식구들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남편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 꼭 벌을 받아야 했죠. 그런 이유로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척이나 무서워했습니다. 작은 실수로도 호되게 혼나고 야단이 나니 언젠가부터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멀게 느끼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웠던 저는 엄한 남편 대신 아이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줬고 아이들을 보호하며 아이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무서운 가장이었고 아이들은 머리가 자란 뒤에도 늘 아버지를 두려워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런 아들들과 남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그 시기에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큰 사고로 남편은 몇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다행히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관두게 됐고 집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남편을 챙기는 건 당연히 제 몫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제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힘들 수밖에 없었죠. 당장 남편을 돌보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가장이었던 남편의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했거든요. 물론 기존에 제가 하던 살림 또한 여전히 제 몫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집에서는 살림하고 아픈 남편을 챙기며 그 와중에 대학 입시에 힘쓰는 2 아들까지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었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내 몸 부서지라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챙기며 살았기에 솔직히 이전만큼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일을 하느라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없는 동안 남편과 아이들끼리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들들이 제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머리가 자랐는지 자기들 얘기는 통 안 하려고 하는 통에 저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상황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됐죠. 알고 보니 제가 밖에서 일하며 정신없던 동안 아이들이 남편에게 많이 시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고 더 이상 강압적으로 대하면 안 될 텐데도 남편은 한창 예민할 아이들에게 심하게 굴었던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고 불편해 더 화가 났던 건진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그 일을 제가 나중에야 알고 남편에게 화를 냈죠. 그래봐야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아채고 바로잡기에는 이미 아들들은 대학에 진학해 집을 떠나 있을 때였거든요. 일을 해결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이미 상처받은 상태로 몇 년간 방치돼 있었을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사과하라고 당부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리며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불통 남편은 끝까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 대신 아이들에게 사과하게 됐죠. 너희들 아빠랑 안 좋은 일들 있었다며?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엄만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엄마도 잘 알아. 많이 힘들었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하고 마음 풀어라, 응? 됐어요. 다 지난 일이고 이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과할 일도 아니잖아요. 사과하려면 아버지가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는 상처받았을 아이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지 아들들은 제 위로에도 그저 그런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니 그 일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넘기게 됐고 아이들도 각자 학교 생활하느라 바쁘고 잘 볼 수가 없게 되며 저는 그 후로 남편에게 더 관심을 쏟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대학까지 들어가고 그나마 좀 여유가 생겼던 저는 남편의 재활을 도울 수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남편이 나아지길 바라며 전 남편과 함께 열심히 병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같은 재활병원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됐죠. 이제 겨우 중학생쯤 되었을지 아직 앳돼 보이던 그 아이는 제 남편처럼 반신불수가 된 자기 엄마를 보살피는 중이었습니다. 엄마랑 단둘이 사는 사정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엄마가 그렇게 되었는지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반대로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고생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짠하고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아픈 사람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와 비슷한 처지에 같은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저는 점점 그 아이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같이 대화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몇 마디 해보니 아이가 너무 바르게 잘 자랐더라고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그 나이 또래들이 즐길 것도 못하고 마음 놓고 공부도 못하는데도 불평 한 번 없이 자기 엄마를 챙기며 걱정하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민혁이를 알게 된 저는 엄마를 보살피는데 열심히 하는 민혁이를 보며 계속 마음 쓰였어요. 같은 처지이다 보니 저도 많이 공감되기도 했고 어릴 적 제 아들들 모습이 떠올라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꾸 민혁이를 챙기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민혁이 엄마와도 가까워지고 집안끼리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엄마가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민혁이 엄마가 떠나버리며 민혁이는 고아가 되어야 했죠. 들어보니 그 집에는 가까이 지내는 친척도 없고 민혁이를 챙겨줄 다른 가족들도 없다고 하는데 아이 혼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는 걱정됐습니다. 그런 민혁이가 마음이 쓰였던 저는 아이 엄마의 장례식을 대신 치르며 아이를 도와주게 됐죠. 그렇게 민혁이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른 뒤 저는 혼자 지내야 할 아이가 마음에 걸려 결국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민혁이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상의 끝에 아이를 저희가 보살피기로 한 거죠. 솔직히 맘 같아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민혁이를 저희 부부 밑으로 입적시키고 싶었지만 남편과 아들들이 반대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비록 가족들의 반대로 입양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민혁이는 저희 집 식구가 됐습니다. 다행히 민혁이는 그런 저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줬고 아쉬울 텐데도 서운해하는 모습 없이 잘 지내줬어요. 아이들이 떠나며 허전했던 빈자리를 민혁이가 대신 채워주는 듯했죠.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남이었지만 이미 민혁이는 제게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런 민혁이를 끝까지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제가 분명 호적은 다르지만 양아들이라고 말해줬는데 아들들은 민혁이를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민혁이가 저희 집에서 공짜로 숙식을 해결하는 머슴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식으로 입양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이들은 민혁이를 그렇게 하대하곤 했습니다. 매번 아랫사람 부리듯 민혁이를 부르고 시키는데 착한 민혁이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형들의 말을 따를 뿐이었어요. 민혁이야 정말 형들이라 생각하고 그랬겠지만 아들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저는 신경이 쓰였죠. 그럴 때마다 제가 타이르고 화도 내봤지만 아들들이 민혁이를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어요. 그건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이 큰 아이들은 다들 제 앞가림하고 짝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민혁이에게 차가운 아들들이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먹고 결혼까지 했으니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각자 결혼해서 어른이 된 후에도 민혁이를 대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처들에게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 며느리들마저 막내 민혁이를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민혁씨라고 부르며 남의 식구처럼 대하는 겁니다. 민혁씨, 형이 좀 오라고 그러는데요? 너희들 그게 뭐니? 왜 민혁이를 그렇게 부르니? 그럼 민혁씨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요?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잖니? 어머님, 민혁씨가 진짜 어머님 아들도 아니고 그 이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던데요? 근데 제가 민혁씨를 도련님으로 부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니 그래도 민혁이는 우리한테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저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처럼 대하는 호칭 문제가 마음에 걸려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정작 양아들이 아무렇지 않아 하며 개의치 않아 했기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들과의 일을 생각하더라도 저도 구태여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객식구 취급받는 양아들의 마음을 모른 채 할 수 없기에 마음이 쓰였지만 그만큼 내가 더 잘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애써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것만 뺀다면 아이들은 각자 잘 지내고 있었고 저도 남의 자식인 민혁이까지 거두며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계속될 줄 알았던 평화가 깨어진 건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고생 많았지만 그럭저럭 잘 살아왔구나 하고 있었던 제가 너무 자만했던 건지 몸이 불편하던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며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들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과거 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문제 삼으면서 말이죠. 저희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면 증오했지. 그런 사람 장례를 치러요? 싫어요. 저흰 못해요. 요즘 장례 안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가족끼리 치른다 하고 대충 넘기죠. 얘들아, 그래도 너희 아빠야. 나쁜 기억도 있겠지만 좋은 기억도 있는 아빠라고. 그리고 장례를 안 치른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싫어요. 그만큼 싫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는 다 알면서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면서 왜 그 인간 편을 드냐고요? 너희들 말 조심 안 해? 어디서 널 있게 해준 아빠한테 말을 함부로 해? 저는 아들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고 아들들은 제가 가족을 힘들게 한 아버지 편을 든다며 다투게 됐습니다. 아들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 그대로 연락을 끊었죠. 저도 두 아이의 태도에 화가 났고 당연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곧 잘못했다고 올 줄 알았던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한참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제가 먼저 연락했지만 핑계를 대며 절 피하더군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외면받아 외롭고 힘든 그때, 그래도 제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민혁이었죠. 민혁이는 저와 아이들 사이를 어떻게든 좁혀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서로 거리가 제법 떨어졌는데도 매주 제게 찾아와 집을 둘러봐주고 저를 챙겨주고는 했죠. 덕분에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자식에게 버림까지 받게 됐나 생각되는 1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소란스러운 적이 없던 집 앞이었는데 마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식들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간 10년 동안이나 별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절 찾아오지 않던 괘씸한 자식들이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였는지 자식들 방문이 반갑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마터면 버선발로 자식들 마중을 나갈 뻔했죠. 그런데 다행히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던 순간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이렇게 다 같이 찾아온 건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 거라고 말이죠.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10년간 홀로 남은 부모를 찾아오지 않은 것만 따져봐도 충분히 괘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식들이 10년 만에 절 찾아온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했죠. 저는 현관 앞에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 사이 누군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둘째 며느리였죠.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문을 두들겼는데도 인기척이 없으시길래 어디 가셨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죄송해요. 자주 찾아뵈야 했는데 사는 게 원체 바빠서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 저희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들들이었다면 한눈에 알아봤겠는데 며느리 중 한 명이 들어오니 몰라보겠더라고요. 무려 10년 만에 봤으니 얼굴이 그새 많이 변해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온 이유와 목적을 알아낼 방법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제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멍하니 며느리 얼굴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자 며느리도 당황해 제가 제정신이 맞는지 묻기 시작했죠. 어머님, 놀라신 거죠? 아니면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둘째 며느리 성이잖아요. 제가 좀 많이 변했죠? 나이도 들었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좀 변하긴 했는데 못 알아보실 정도는 아닐 텐데.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시겠어요? 둘째 며느리라니까요? 어머님 둘째 아들 박상준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 성이요. 어머님. 아니 왜 이러셔? 어머님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알아보시겠다면 알아보시겠다, 모르시겠다면 모르시겠다고요. 설마 이렇게도 말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아들 박상준은 기억하세요? 어머머, 어머님 치매인 건가? 놀라서 말 잠깐 못했다고 하기로써니
이것이 제가 낳은 자식도 잊어버린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물론 나이든 노인네 걱정이 앞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면 지난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제게 치매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옆에 있던 베개와 두루마리 휴지를 시작으로 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죠. 그 소란에 나머지 자식들도 제 방 앞까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가! 나가! 어디 잡것들이 찾아서 사람을 괴롭혀? 다 나가! 내가 경찰에 신고해버리려니까 다 나가라고! 어머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를 왜 저러고 계셔? 당신 엄마한테 뭐 잘못했어? 어머님께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 내가 잘못은 무슨... 어머님께서 나를 못 알아보셔. 당신 부인이라고 둘째 며느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못 알아보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물건을 던지시는 거 있지? 아무래도 어머님 치매인 것 같아. 며느리 못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눈빛도 멍한 게 정신 놓으신 것 같다니까?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치매는 무슨... 엄마, 나야. 둘째 아들 상준이라고.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안 와서 이러는 거야? 화가 나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못 찾아온 거예요. 네? 이것들이 안 나가? 정말 경찰을 불러야 나가겠지? 아들을 경찰에 왜 신고해요? 엄마 나라니까? 정말 나 못 알아보겠어요? 엄마 아들을? 엄마 정말 치매인 거야? 진짜 왜 하필 이럴 때... 왜 상준아, 무슨 일인데? 형, 엄마 치매인가 봐.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못 알아봐. 지금 경찰 부르겠다고 난리야. 방에 이 꼴이 된 것도 우리 못 알아봐서 이런 거야. 어떡하지? 우리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형은 몰라도 난 당장 급한데. 돈 나올 곳이라군. 야, 너 조용히 안 해? 엄마가 앞에 있는데 눈치도 없이. 엄마 지금 치매인 것 같은데 뭐가 어때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안 찾아뵌 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런 거겠지? 엄마 치매일 리 없어. 치매였으면 이민혁 그놈이 우리한테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죠? 화 많이 나셨어요? 저희가 못 찾아뵌 건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상준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래도 이민혁 그놈 통해서 어머니 안부 듣곤 했는데 그래도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만 노여움 푸세요. 며느리가 헛소리를 흘린 덕분인지 둘째도 절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첫째는 아직 그 말을 믿지 않고 제가 화가 나서 그런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제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둘째 아들이 제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문제가 생겼다며 첫째 아들과 나눈 대화라든지 말이죠. 자식들 모두 다 저를 찾아온 지금을 중요한 순간이라며 급한 일이라며 외치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둘째 입에서 나온 돈과 관련된 일 같았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직접적으로 자식들에게 저를 찾아온 이유를 물어볼 수 있었지만 첫째가 둘째를 나무란 걸 보면 제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털어놓을 수 있게 방심하도록 자기들끼리 치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치매인 척 연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엄마? 누군데 나보고 엄마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우리 집에 뭐 훔치러 온 거야? 너희들 경찰에 신고해서 잡히면 우리 남편이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너희들 딱 기다려.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남편 불러올 테니. 아버지라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버지를 찾아요. 아이, 엄마 진짜 치매인 거예요? 아니 이 순간에 치매를 걸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왜 치매에 걸리고 난리야? 내 말 맞지 형?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오히려 잘 된 건가? 엄마가 치매라고 하면 그 땅도 이 집도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양로원에 보내려고 열심히 설득 안 해도 되고.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잘 된 일인 것 같은데? 아이씨, 넌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엄마 도장 있다고 우리가 엄마 자식이라고 땅을 아무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대리인 자격이 돼야 한다고. 대리인 자격 되는 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아냐고. 이씨. 아이 진짜 망할 놓친네. 이씨. 죽을 때까지 쓸모없네. 이씨. 이제 덕 좀 보고 살려고 하니까 또 일을 이렇게 막아?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시간이 걸린다니. 그럼 당장 못 판다고? 땅 사겠다는 사람까지 구해다 놨는데? 형, 나 기다릴 만한 시간 없다는 거 알잖아. 형은 기다렸다가 돈 받으면 된다고 해도 난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야, 어떻게 내 돈만 먼저 해결해주면 안 돼? 나보고 뭘 어떻게 해결하라고? 뭐 범죄라도 저지르라고? 위조라도 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팔아? 아니면 우선 땅 팔고 어떻게 해? 그러다 부동산 중개인이든 관련된 누구든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그땐 내가 콩밥 먹거나 협박당할까? 이건 나도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대로 진행할 일이지. 형,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고? 그럼 내가 망하고서 형이 엄마 땅 파는 거 가만둘 것 같아? 치매 걸린 노인네 양로원에 버리고 땅 팔아서 돈 챙기겠다는 형 가만두겠냐고? 그래, 세상 잘 돌아간다. 경찰이라는 놈이 지 엄마 귀찮다고 10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땅값 올랐다는 소식에 동생 불러다 나이든 엄마 설득해가지고 있는 땅 팔아치우게 하자는 계획이나 세우고, 그것도 설득시킬 때만 모시고 산다고 거짓말한 다음 양로원에 보내서 평생 갇혀 살게 하자고? 야, 네가 그러고도 형이냐? 경찰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네가 경찰이야? 뭐?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지가 도박해서 만든 빚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 이 새끼 빚쟁이들한테 잘못되기 전에 내가 먼저 교도소에 쳐넣어줄까? 그럼 빚쟁이한테 쫓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오늘 너 콩밥 먹게 해줄게. 이리 와 이 자식아.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더군요. 아무리 제가 치매라고 오해한다고 하지만 모친을 앞에 두고 자식들 둘이 이 새끼 저 새끼 말하며 싸우다니 말이죠. 그런데 덕분에 자식들이 10년 만에 찾아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상속받았던 땅의 값이 많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놈들이 땅을 팔아 돈을 챙기자고 제게 10년 만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역정을 내도 될 일이었는데 저를 속이고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눈이 휙 돌 것 같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두 자식놈이 싸우는데 끼어들어 두 놈의 머리통을 후려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저야 지금 화를 내나 나중에 내나 급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더 괘씸한 놈들인지 알아보기로 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도 계시는데? 이인은 왜 서방님과 싸우고 있어? 통선 뭐 하고 있어? 어머님께서 이 상황 보시도록 넋놓고 있었던 거야? 진짜 당신 그만 못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형님, 어머님 저희 못 알아보세요. 어머님 아무래도 치매이신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랑 이이가 다투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뭐? 어머님께서 치매라고? 아니 민혁씨 그 사람한테선 어머님이 치매라는 말 못 들었잖아. 네, 그렇긴 한데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아주버님도 못 알아보세요. 아직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는 줄 알고요. 그래서 땅 파는데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이런저런 절차 다 치르고 땅 팔면 되긴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머리 맞댈 상황에 싸움을 해? 여보, 그만해. 그만하라고! 서방님도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그만하라고! 아니, 형수님, 이러기가 어딨습니까? 지금 저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도 힘들어요? 뻔히 저희 상황 알면서! 야, 너는 네 생각만 하냐?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두 사람 다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이 치매라서 절차대로 하면 땅 빨리 처리 못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서방님네는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뭘 싸우고 난리야? 형수님?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대신 서방님이 원래 가져가려는 것보단 좀 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이 사람 말대로 저희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도 급하다고 하니까 돕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지금 우리들끼리 싸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머님이 치매라는 걸 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 상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진행이 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민혁 씨 그 사람이 알고 싶지도 않은 어머님 안부를 주기적으로 알려줬는데 그땐 분명히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 들어본 적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민혁이 걔가 엄마 치매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니까 동생이랑 멱살이나 잡고 있지. 내가 봤을 때 그 민혁 씨가 우리한테 어머님 상태 숨긴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머님 마음 산 다음에 재산 꿀꺽하려고 우리한테 숨긴 거라니까요? 여기 땅값 오른다는 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았겠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일 텐데 민혁 씨도 어머님 본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보다 빨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태 말을 안 한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머님을 그 사람이 왜 매번 들여다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돈을 늦게 받느니 형편이 어떻다니 다투고 계산할 게 아니라 이민혁 그 인간이 무슨 개수작을 부렸는지 뭘 얼만큼 빼돌렸는지 그것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네. 아이씨, 엄마 치매 때문에 중요한 거 놓칠 뻔했네. 뒤통수 세게 한 대 맞을 뻔했어. 와, 이민혁 그놈 순하고 어리숙한 놈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뱀이네, 뱀. 진짜 지난 10년 동안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당장 엄마 재산 중에 그놈에게 흘러들어간 거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는데? 야, 상준아, 너 엄마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 기억나는 거 있냐? 엄마 통장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이 와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민혁이는 10년 만에 찾아온 자식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입에서 민혁이 이름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전부 한마음 한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혁이는 정말 저를 생각해서 찾아오는 거였어요. 물론 며느리는 민혁이에게 꿍꿍이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혁이가 제 앞에서 돈 이야기 한번 꺼낸 적 없었고 제게 작은 도움조차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제가 제 배로 낳은 자식들은 늙은 어미를 방치하다 이제는 속이기까지 해서 재산이나 갈취하려고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은 친자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절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을 줘도 사춘기가 넘어서 만난 민혁이보다 갓난아기 때부터 잠줄이고 애달고 매일매일 제 손을 탔던 친자식들에게 더 줬던 것 같은데 저를 향한 마음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날 희생하면서까지 자식들에게 잘해준 건가 싶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연기 따위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자식 같지도 않은 놈들은 내 집에서 내쫓기로 했죠. 아주 자기들끼리 잘들 놀고 있네. 통장 비밀번호?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내 통장 확인 안 해도 되고. 엄마, 정신이 드세요? 정신은 아까 전부터 있었지. 아니, 정신이 나간 적이 없었지.
10년 만에 왜 찾아왔나 싶어서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어서 노망든 척을 좀 했더니 뭐? 날 양로원에 보내? 내 땅을 너희 마음대로 팔아? 지난 10년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것들이 땅값 올랐다는 말에 쪼르르 달려와서 그걸 말이라고 뱉어? 아니, 엄마, 그럼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떠본다고? 아니, 자식이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부터 해요? 지 어미 탈탈 털어먹고 버리려는 너희 입에서 나올 말이냐? 그리고 내가 10년 만에 자식들이 찾아온 게 놀라서 말 좀 못했더니 치매로 몰아가긴 누군데? 내 입에서 치매라는 말이 먼저 나왔니? 제 둘째 입에서 나온 거 아니야? 됐다. 나 너희가 내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길 왜 찾아왔는지 무슨 마음인지 다 알았으니까 더는 볼 일 없다. 그래도 이제까진 내가 어쩔 수 없는 너희 부모라 차마 마음을 접지 못하고 내심 기다렸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나도 미련 없다. 아니 미련이 있어도 지워야지. 나가라. 나 너희들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동안 안 봐도 되니까 나가. 그리고 내 땅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아닌 지난 10년간 내 자식 노릇해줬던 민혁이에게 넘길 거니까. 내 입장 다 들었으면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고. 엄마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저희가 엄마를 뭘 털어먹고 버려요. 어떻게 자식이 날 낳아준 어머니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도 그렇고 상준이도 그렇고 정말 바빠서 못 찾아온 거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경찰이 얼마나 바쁘고 박봉인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일 끝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대리 뛰느라 정말 내려올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경찰은 연휴 명절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너 정말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니? 네가 세운 계획이라는 걸 다 들었는데, 네가 날 양로원에다가 버리겠다는 걸 다 들었는데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그리고 오해를 하든 말든 내가 너희 꼴 보기 싫다는데 왜 난리야? 엄마 전 아니에요. 전 형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얘기 들으셨다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아시겠죠? 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빚 때문에 진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요. 형이 말한 계획도 돈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전 엄마 양로원에 넣고 안 볼 생각이 아니었어요. 상황 나아지면 모시고 올 생각이었다고요. 정말이에요. 야, 지금 너 살겠다고 전부 내 탓으로 몰아? 내 얘기 듣자마자 고맙다고 좋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양로원 찾아보겠다고 돌아다닌 게 누군데? 이씨. 전부 내 탓으로 몰아. 너야말로 엄마 돈 챙기는 걸로 신난 놈이었잖아. 그거야 형 비위 맞춰서 한 푼이라도 더 나눠 받으려고 한 거지. 그리고 애초에 그런 생각을 했는 게 누군데 그래? 자기 부모 이용해 버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고. 또 형이 뭐 얼마나 바빴어? 나야 정말 빚 갚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형은 사무직이라 이제 편하다며.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잘만 놀고 다니잖아. 뭐? 그럼 너는 일한다면서 언제 또 도박하고 다녔냐? 도박은 눈 감고도 하냐? 자는 시간에도 해? 아주 고맙다. 너희가 어떤 놈들인지 아주 잘 알겠어. 너희들 다 거짓말 좀 그만해라. 결국엔 돈이잖니. 오늘 일 말고도 지난 10년을 보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어. 지금도 올랐다는 땅값 그것만 아니면 너희가 내게 이렇게 내 앞에서 빌고 있겠어? 진작에 자기들 발목 잡지 말라며 돌아갔겠지. 아니 애초에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나 너희 평생 볼 생각 없고 내 생각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없는 정도 더 떨어지게 하지 말고 가라고! 아들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잘못을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잘잘못을 떠나 제가 그때 제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으니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단호하고 차갑게 자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고 제게 용서를 빌어왔어요. 물론 제게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게 아니라 땅 때문에, 땅을 팔고 난 뒤에 받게 될 돈 때문에 제게 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급해졌는지 자식들이 절 협박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몇 날 며칠 생업까지 포기해가면서 잘못했다고 빌었고 진짜 자식이 죽게 생겼다고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죠? 엄마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좋을지 어디 보자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민혁 그놈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그 재산, 그거 이민혁 걔한테 받아내면 돼요. 내가 그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우리 집안 재산 못 받아가게 할 거니까. 그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재산을 받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절대 안 뺏기지. 절대 못 줘! 우리 집안 핏줄도 아닌 놈에게. 그래.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고 우선 당장은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니까? 부모 버리겠다고 하는 놈들을 매일같이 봐서 뭐가 좋겠니? 너희들 때문에 희생한 내 청춘이 아까워서 열불만 나지. 그러니까 가서 오지 마. 엄마, 지금 우리가 흥분해서 그래요. 엄마도 그날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엄마가 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잘못했어요. 못 믿어오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할게요.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만해. 지킬 수도 없는 약속 하지도 말고. 난 너희와 끝냈다. 정말 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정말 상준이 말처럼 부모 자식 간에 연 끊겠다 이거예요? 자식들 눈 돈 꼴 보고 싶다는 거죠? 엄마도 그렇고 민혁이 그놈까지 큰일 겪고 싶다는 그 말이죠? 나랑 상준이 오늘 여기 오면서 마음 아주 크게 먹었어요. 어차피 상준이 이번에 돌아오는 빚 해결 못하면 크게 문제 생기는데 그렇게 되나 여기서 사고 쳐서 잘못되나 똑같다고 생각했다고요. 상준이 잘못되면 제가 땅 팔아서 재수씨랑 조카들 돌봐주기로 했고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아버지 일찍 보고 싶지 않으면 대답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깔끔하게 잊고 저희 잘못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엄마 앞으로 있는 땅 그거 저희랑 연결된 사람들에게 파세요. 그 돈들 저희 주시고 엄만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시고 살 테니. 너희 지금 날 협박하는 거니? 너희 낳아준 날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그러게 왜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안 따라오세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우리에게 희생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그런 아버지 살리겠다고 한 엄마가 뭘 얼마나 희생했다고. 결국 그런 거였어. 너희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네 아빠 수발든 이유라고? 아빠가 너희 힘들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 그래서 아빠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니? 그리고 사지 불편한 아빠가 너희에게 뭘 좀 어떻게 했다고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어린애들도 아니고 고등학생 나이였는데? 거기다 너희와 아빠 사이의 일 때문에 날 원망한다고?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너희 내가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뒷바라지라도 했지. 난 누가 그렇게 해줬는데? 상처받고 힘들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 땅 팔고 싶으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난 너희 같은 것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 없어. 이 폐업망덕한 자식들. 어디 다 같이 죽자 죽어.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그깟 돈 때문에
또 남편에게 겪었던 일 때문에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협박까지 하는 걸 보고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저는 살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저런 자식들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 포기하게 됐죠. 아들들도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지 당황하고 있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저지른 폐륜보다 더한 폐륜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민혁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면서 가까이 있던 둘째 상준이를 패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달려든 첫째와도 몸싸움을 벌였죠. 그러다 잠깐 몸이 떼어진 순간 민혁이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경찰에 당신들 신고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헛된 짓 그만해. 내가 당신들 하는 말 다 녹음했고 그대로 경찰에게 보냈다고. 당신들 정말 인간이야?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께 이런 식의 협박을 해? 제3자는 빠지지 그래? 너 엄마가 자식처럼 챙겨준다고 우리 집안 사람인지 착각하나 본데 이 일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남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끄고 경찰 오면 착각했다고 둘러대. 아니, 못하겠는데. 어머니는 내겐 친어머니 같은 분이셔. 그런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남의 일이라고? 절대 가만히 못 있지.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셔도 내가 설득해서 당신들 처벌하게 만들어야지. 야, 너도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 어? 네가 원하는 돈, 일만 잘 해결되면 네 목 떼어서 줄게. 너도 그동안 우리 엄마 챙긴다고 한 고생이 있으니. 그러니까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내가 말했지, 우리 어머니라고. 나 돈 따위 필요 없고 욕심도 없어. 욕심 있었으면 너희가 1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뭐라도 했겠지. 그러니 지금도 너희들로부터 어머니 보호할 거야. 그게 은혜 입은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니까. 너희는 내가 꼭 처벌받게 만들 거고. 뭐? 이게 미쳤나 이씨. 야 상준이, 이놈 밟아. 어차피 이놈 밟는 건 엄마 일과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 그냥 막 밟아. 민혁이가 나타나 절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혼자서 남자 둘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 아들들에게 두들겨 맞고 밟히게 됐죠.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르며 두 아들과 민혁이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아들들이 바로 밟는 걸 멈추긴 했지만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멈출 수 없었고 제가 민혁이를 대신해 구두발을 대신 맞았죠. 그리고 그때 운 좋게도 경찰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식들 구두발에 맞고 있던 저를 경찰들이 보게 된 거죠. 더 이상의 설명 따윈 필요 없었어요. 이미 자식들이 부모를 협박한다고 출동한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게 됐죠. 이후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들들을 용서하는 것과 존속 협박과 폭행으로 두 아들들을 처벌하는 거였죠. 이미 자식들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라고 하나 제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처벌하겠다고 의사를 표한다면 두 아들의 인생은 보나마나 망가질 게 뻔했습니다. 이미 도박빚으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둘째와 경찰로서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그것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모에게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에 첫째 역시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돼서 자식의 앞길을 제 손으로 망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지금까지 제가 자식들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라 쉽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엄마 앞에 얼씬도 안 할게요. 그리고 민혁이, 그 재산도 민혁이 다 주세요.
나 없으면 애엄마랑 엄마 손자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그래요. 엄마 제발요. 엄마 저도 아시죠? 여기서 엄마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면 끝이지만 다 사실이라고 한 순간 나 옷 벗는 건 물론이고 완전히 매장당해요. 거기다 우리 애들은요. 엄마 손자 손녀가 절 보고 할머니 때리고 협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정말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저희도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제발. 자식들이 자기들까지 모자라 며느리의 손주, 손녀까지 들이밀어 용서를 구하니 마음이 약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혁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앞에 있는 자식놈들과 비교도 되었고 이놈들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은 한 명 더 있었는데 민혁이는 언급도 하지 않는 걸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내가 아닌 민혁이를 위한 선택을 하자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죠.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해라. 그럼 없었던 일이라고 해주마. 전에도 말했듯이 내 재산, 네 아버지 재산 민혁이에게 전부 다 줄 거야. 너희가 땀만 먹지 못하게 이번에 민혁이에게 상속하려고 한다. 어차피 너희, 나도 부정하고 네 아빠도 부정하지 않니? 그럼 애초에 부모 재산 받아서 덕 보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속 포기 신청하고 민혁이 곁에 얼씬도 안 한다면 없었던 일이라고 해준마. 근데 혹 약속 어긴다면 내가 그 돈으로 너희 아내, 너희 자식들까지 산산조각 낼 거다. 그러니 진심으로 약속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해. 아니면 처벌받고. 아마 아들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고민되고 힘들었을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이 중요한 건 당연했죠. 두 아들은 제 조건을 받아들였고 법원 상속 포기 신청을 했어요. 저는 두 사람과의 오해였다고 또 처벌을 면해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해 무혐의로 조사가 끝나도록 도와줬고요. 그렇게 내 핏줄이라 내가 낳은 자식이라 영원할 것 같았던 아들들과 인연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제게 잘하겠다고 약속해도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저에겐 제가 의지할 또 다른 자식이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말이죠. 끝까지 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던 민혁이는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에도 그 돈을 자기 위해 사용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쓸 땐 눈치 보지 말고 쓰라고 준 돈인데도 상속받은 돈은 오로지 저를 위해 쓰고 있네요. 다른 곳에 쓰일 돈은 자기가 번 돈으로 쓰면서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참 자식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식과 부모라는 게 꼭 핏줄을 이어받아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인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네요. 앞으로 제 곁에 있는 민혁이에게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민혁이 엄마로서 제가 보호해주면서 살겠고요. 우리 모자가 행복하게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기를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사연을 마치고 다시 시청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